나는 젊은 시절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들과 달랐다. 사람들은 늘 문제부터 봤다. 돈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왜냐하면 나는 생각했다. 안 되는 이유는 셀 수 없지만 되는 이유는 단 하나면 충분하다. 바로 내가 한다는 믿음이다. 나는 그것을 가능성의 눈이라고 불렀다. 세상은 같은 풍경을 보여주지만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 어떤 이는 벽을 보고 멈추고 어떤 이는 그 벽을 디딤돌로 본다. 나는 늘 후자였다. 1940년대 초 나는 서울에서 쌀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물가는 요동쳤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쌀 공급이 끊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포기했다. 이제 장사는 끝났어.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졌다. 끝이라고? 아니, 이건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새벽마다 남대문 시장을 돌며 직접 트럭을 몰고 지방 창고를 찾아다녔다. 먼지 날리는 시골길, 얼어붙은 창고 바닥, 그리고 한 움큼의 쌀자루. 그것이 내 첫 번째 가능성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없다고 했지만 나는 찾으면 있다고 믿었다.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단지 보려 하지 않을 뿐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 그땐 시대가 달랐잖아요. 하지만 나는 시대를 핑계 삼지 않았다. 시대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시대를 바꿨다. 가난했던 그 시절에도 나는 늘 물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난한 사람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하지만 부자는 그래서 뭘 하면 될까? 라고 묻는다. 바로 그 한 문장의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현대건설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본은 거의 없었다. 당시 사람들은 말했다. 건설회사를 세운다고요? 돈도 장비도 기술도 없잖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게 나였다. 나는 없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가능성의 지도가 있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은 없어도 꿈은 있어야 한다. 기술은 없어도 의지는 있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있어야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시작해야 돈이 생긴다고 믿는다. 그 순서의 차이가 인생의 결말을 결정한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을 바라보던 나를 잊을 수 없다. 모두가 좌절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기회를 봤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사람의 의지는 남아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내 일이다. 그날부터 나는 밤낮 없이 현장을 돌았다. 잿더미 속에서도 철근을 찾고 버려진 벽돌을 모았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가장 어두운 곳일수록 가장 큰 빛이 숨어 있다. 나는 사업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같은 원리를 믿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를 던진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 사고를 단련시키는 도구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문제는 나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려는 거야. 그 생각 하나로 나는 무너질 상황에서도 버텼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 성장하라. 그것이 부자의 사고다. 나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문제를 보면 도망치지 말고 들여다보라. 그 안에 답이 숨어 있다. 문제를 직면할 때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가지면 사고가 열린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만 부자는 문제를 이용한다. 그것이 모든 차이의 시작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현장에서 설계 오류가 발견되었다. 모든 직원이 당황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불가능한 건 도면이 아니라 네 마음이다. 그리고 나는 직접 설계도를 수정했다. 단순히 구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꾼 것이다. 결국 공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확신했다. 불가능이란 결국 해보지 않은 상태의 이름일 뿐이다. 나는 사람의 머리보다 마음을 더 신뢰했다. 머리는 이유를 찾고 마음은 길을 찾는다. 머리로는 99개의 문제를 찾지만 마음으로는 단 하나의 가능성을 본다. 인생은 그 한 가지 가능성을 붙잡는 사람의 것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언제나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그는 다르게 본다. 다른 사람은 흙탕물 속에서 더러움을 보지만 부자는 그 속에서 금을 찾는다. 다른 사람은 위기를 보지만 부자는 그 속에서 시장을 본다.
다른 사람은 벽을 보지만 부자는 그 너머의 문을 본다. 결국 세상은 똑같은데 보는 눈이 다를 뿐이다. 나는 인생의 끝까지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놓지 않았다. 가능성을 보는 순간 사람은 살아난다. 문제만 보는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늘 희망 속에 산다. 나는 수없이 무너졌지만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왜 안 되는가를 찾고 부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찾습니다. 인생은 질문이 방향을 정합니다. 같은 문제를 봐도 질문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왜 나는 안 되는가라고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사고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말년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세상은 기회로 가득 차 있다. 다만 그것을 볼 눈이 없을 뿐이다. 눈을 열어라. 가난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야의 문제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만이 내일을 얻는다. 그러나 가능성을 본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을 본 뒤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평생 제자리다. 다음은 내가 확신했던 두 번째 비밀. 부자는 결단으로 움직이고 가난한 자는 계산에 묶인다. 그 이야기다. 나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떤 결정은 회사를 살렸고 어떤 결정은 나라의 산업을 바꿨다. 그러나 내 결정을 이끈 것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었다. 언제나 결단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 그렇게 큰일을 하면서 어쩜 그렇게 빨리 결정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생각이 단순했기 때문이다. 복잡한 사람은 늘 늦는다. 머릿속에 만약을 너무 많이 넣으면 결국 아무 일도 못한다. 부자는 결단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가난한 자는 계산 속에서 길을 잃는다. 나는 돈이 없던 시절에도 결단만큼은 남들보다 빨랐다. 처음으로 서울로 올라와 쌀가게를 열 때 사람들은 나를 말렸다. 요즘 같은 때 장사라니 위험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위험하다는 건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때 나는 가진 게 없었지만 결단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꿀 용기가 있었다. 그 결단이 나를 서울로 이끌었고 결국 현대를 만들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이 결단에서 시작된다. 가난한 자는 항상 손익을 따진다. 그러나 세상은 완벽한 계산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준비가 끝난 사람에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가 있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기회는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미소 짓는다. 1950년대 나는 현대건설을 막 세운 직후였다. 한 은행장이 나를 불러 말했다. 정 사장, 자금이 너무 빠듯합니다. 당분간은 새로운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즉시 새로운 계약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놀라며 물었다. 지금 상황에서요? 나는 대답했다. 지금이니까 해야 합니다. 남들이 멈출 때 가면 길이 열립니다. 그 결단이 나를 살렸다. 그 공사는 결국 대성공이었고 현대는 다시 일어섰다. 만약 그때 내가 은행장의 말을 듣고 계산만 했다면 현대는 그날로 끝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결단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결단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는 틀릴까 봐 움직이지 않고 부자는 틀려도 되니까 움직인다. 나는 늘 실패를 각오했다. 결단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생각은 10분이면 충분하다. 그 다음은 행동이다. 너무 오래 생각하면 머리가 의심에 잠식된다. 의심은 발을 묶고 결단은 발을 움직인다. 나는 빠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종종 무모해 보였다. 하지만 세상은 용감한 사람의 편이었다. 1970년대 중동 진출도 그랬다. 어느 날 한 외국인이 내게 말했다. 정 회장, 사막 한가운데에 도시를 짓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결심했다. 그렇다면 내가 하겠다. 그 한마디가 수천 명의 한국인을 사막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때 내 주변에서는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리스크가 크면 기회도 크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이처럼 단순하게 봤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결정의 뿌리였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회장님은 참 운이 좋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운이 아니라 결단이 나를 이끌었다고 말하고 싶다.
운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따라온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서에 문제가 생겼다. 직원들은 전전긍긍했다. 회장님, 지금 서명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잠시 서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손해는 볼 수 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치는 건 더 큰 손해다. 그리고 바로 서명했다. 그 계약은 나중에 현대를 세계로 이끈 발판이 되었다. 나는 빠른 결단이 곧 빠른 실패라고도 믿었다. 실패를 빨리 해야 다시 일어설 시간도 생긴다. 가난한 자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끝없이 머뭇거리고 부자는 실패를 활용해 다음으로 나아간다. 나는 실패를 발판으로 삼았고 결단은 그 발판 위에 세워졌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생각을 품었다. 잘못된 결정보다 더 나쁜 건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기다리지 않는다.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결정한다. 나는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결단했다. 나는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남의 차지가 된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세상은 늘 움직인다. 머뭇거리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잊혀진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계산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지 말라고,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라고.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출발점이다. 결단은 준비된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시작하려는 사람의 의무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내린 수많은 결단 중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 결단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결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결단이 빠른 사람이다. 가난한 자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다. 그 둘의 차이는 단 몇 초의 망설임에서 시작된다. 결단이 없으면 가능성은 무의미하다. 가능성을 본 다음에는 반드시 결단해야 한다. 그것이 부자의 사고다. 그러나 결단에도 또 하나의 단계가 있다. 결단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위험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큰 기회를 잡지 못한다. 다음은 내가 평생을 통해 배운 세 번째 비밀. 부자는 위험을 기회로 보고 가난한 자는 두려움으로 본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위험을 마주했다. 그러나 그 위험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기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보면 움츠러든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였다. 위기가 오면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세상이 흔들릴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사람들은 흔들림을 두려워하지만 부자는 흔들림 속에서 성장한다. 위험은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초대하는 신호였다. 1970년대 초 나는 중동시장에 뛰어들 결심을 했다. 그때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간신히 벗어난 가난한 나라였다. 우리 회사에는 해외 경험도 충분한 자본도 심지어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다. 정부 관계자와 은행원들은 나를 말렸다. 정 회장,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사막은 실패한 기업의 무덤이에요.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단호히 말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성공이 되면 되겠군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기회를 보았다. 남들이 위험이라 부르는 그곳에서 나는 미래를 봤다. 처음 중동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광경을 잊을 수 없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황토빛 모래, 공기 중에 떠도는 뜨거운 먼지 냄새, 그리고 눈앞에 텅 빈 대지.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도로, 항만, 건물, 그리고 도시의 불빛까지.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이라 했지만 나는 이미 완성된 미래를 보고 있었다. 그게 바로 부자의 시선이다. 부자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본다. 위험은 현실이고 기회는 상상이다. 나는 그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이었다. 공사를 시작한 뒤 위기는 끊임없이 몰려왔다. 장비가 모래바람에 묻히고 사람들은 탈진했다. 현지 업체들은 우리를 비웃었다. 한국인들이 이 더위에서 버틸 리가 없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웃음이 나를 자극했다. 나는 말했다. 우리가 해내면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볼 것이다. 그 말에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땀과 모래로 범벅이 된 얼굴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기회가 된다.
공사가 끝나고 첫 도로가 완성되던 날 나는 사막 위에 서 있었다. 그 도로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 길은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니다. 한국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때의 감격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회장님, 그 위험한 도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했다. 안전한 길에는 결코 기회가 없다. 모든 성공은 위험의 반대편에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그 반대편으로 가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위험을 보며 멈추고 부자는 위험을 보며 움직인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물은 고이면 썩고 사람은 안주하면 늙는다. 위험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위험이 없는 삶은 편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는 아무 열매도 없다. 나는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았지만 그 불안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두려움은 나를 멈추게 했지만 위험은 나를 전진시켰다. 1970년대 후반 나는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때 한국에는 배를 제대로 만들어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정 회장, 조선소라니요? 일본, 유럽도 수십 년 걸렸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들이 수십 년 걸렸다면 우리는 10년 안에 하겠소.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이라 했다. 그러나 나는 미친 게 아니라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니, 두려워하면서도 앞으로 가는 사람이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가는 것이다. 조선소 부지에 첫 삽을 뜰 때 나는 손끝이 떨렸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바다는 거칠게 부서졌다. 그러나 나는 그 바다의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이곳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해냈다. 첫 번째 배가 바다 위에 떠올랐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위험을 피하지 말라고. 위험을 피하면 안전할 수 있지만 안전은 성장의 무덤이다. 위험은 당신을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살아있게 한다. 인생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에게만 문을 연다.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실패를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실패보다 두려움이 더 무섭다. 실패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두려움에 굴복하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다.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용기는 그 마음에 불을 붙인다. 나는 항상 말했다. 큰 일을 하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위험이 없다면 그것은 도전이 아니다. 세상은 안전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세상은 위험을 이긴 사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을 기억한다. 나는 내 생애 동안 수많은 위험을 감당했다. 그러나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위험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고 위험 속에서 나는 세상을 바꿨다. 위험이 나를 시험할 때마다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하며 한 단계씩 성장했다. 여러분, 위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인생을 바꿉니다. 가난한 자는 위험을 피하려 하고 부자는 위험을 활용합니다. 그 차이는 단지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위험을 견디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배움입니다. 배움이 없는 용기는 무모함이 되고 배움이 있는 용기는 전략이 됩니다. 다음은 내가 평생 강조했던 네 번째 비밀. 부자는 배움을 투자로 보고 가난한 자는 시간 낭비로 본다. 나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다. 겨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가난 때문에 공부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때부터 깨달았다. 학교가 배움의 끝이 아니고 인생이 진짜 학교라는 것. 세상은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배움은 현장에 있고 사람에게 있고 실패 속에 있다. 나는 평생 배웠다. 젊을 때도, 회장이 된 뒤에도, 심지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내가 어제의 사람으로 남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요? 그러나 나는 말했다. 그 생각을 버리는 순간 당신의 성장은 멈춘다. 부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안다. 내가 배움을 투자로 본 이유는 단 하나다. 배움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배움을 잃으면 다시 일어설 힘을 잃는다. 나는 현대건설을 세운 뒤에도 늘 새로운 걸 배우려 했다. 처음에는 건축을 몰랐다. 하지만 나는 매일 현장에 나가 기술자들이 하는 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꼈다. 거친 시멘트 냄새, 철근의 차가운 감촉, 기계가 울리는 진동, 그것이 내 교과서였다. 기술자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위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물었다.
왜 위험한가? 이유를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았다. 나는 배웠다. 배움이란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남의 지식을 나의 통찰로 바꾸는 일이라는 걸. 나는 언제나 사람에게서 배웠다. 운전기사에게서도, 노동자에게서도, 심지어 어린 직원에게서도 어느 날 한 신입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낡은 방식 아닙니까? 그 말에 처음에는 불쾌했다. 그러나 나는 곧 깨달았다. 그래, 젊은 시선에서 보는 게 바로 새로운 혁신의 시작이지. 그날 이후 나는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려 했다.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짜 리더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배움을 노력의 대가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돈이 안 되는 일이라며 외면한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본다. 배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나는 한 번도 공부를 시간 낭비로 생각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배움이 나를 가장 값지게 만든 투자였다. 내가 조선소를 세울 때 나는 배를 만드는 법을 몰랐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나는 일본의 조선소를 수십 번 방문하며 관찰했다. 그들의 설계 도면을 보며 물었다. 이 선체 구조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뭔가? 기술자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는 회장이 그런 세부를 묻는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아야 했다. 배움이 없으면 비전도 없기 때문이다. 배움이 내 사고를 확장시켰고 그 사고가 회사를 세계로 이끌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배움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돈이 없던 시절에도 신문을 꾸준히 샀다. 자투리 시간에는 다른 상인들을 찾아가 물었다. 손님은 어떤 말을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단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나는 배웠다. 그리고 그걸 실천했다. 그 작은 배움들이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이렇게 믿었다. 배움은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남아야 한다.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단순한 지식일 뿐이다. 그러나 배우고 움직이면 그것은 지혜가 된다.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산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다. 왜냐하면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찾았기 때문이다. 나는 좌절할 때마다 물었다. 이 실패가 내게 가르쳐준 건 무엇인가? 그 물음이 나를 성장시켰다. 한 번은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실패할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실패를 견디지 않았다. 실패에게 배웠다. 그 말에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덧붙였다. 배움이 있으면 실패도 선생이 된다. 아리,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투자가 바로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우지 않으면 실수로 갚는다. 배우면 시간으로 갚지만 배우지 않으면 고통으로 갚는다. 가난한 자는 그 사실을 모른다. 그들은 돈을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본다. 나는 돈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배우게 했다. 해외에 보내고 책을 사주고 경험을 쌓게 했다. 그게 현대를 키운 진짜 원동력이었다. 부자는 배움의 속도를 경쟁력으로 삼는다. 배우는 자는 언제나 시대보다 앞서간다. 나는 매일 생각했다. 오늘 내가 모르는 게 뭔가? 그 물음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모른다고 인정한다. 그 겸손이 새로운 문을 연다. 나는 회장이 된 뒤에도 스스로 공부했다. 세계 시장의 흐름, 기술의 변화, 인간 심리까지. 사람들은 놀랐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우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내가 만든 제국도 멈춘다. 배움이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부자는 배움을 투자로 보고 가난한 자는 시간 낭비로 본다. 하지만 진짜 낭비는 배우지 않는 것이다. 배움은 당신의 과거를 이익으로 바꾸고 실패를 경험으로 바꾼다. 배움 없는 분은 모래성이고 배움 있는 가난은 내일의 자산이다. 나는 후배 기업가들에게 늘 말했다. 공부하라. 책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서 배우고 현장에서 배워라. 그러면 언젠가 세상이 당신에게 배우게 된다. 그러나 배움은 단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배움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배움의 끝에는 반드시 겸손이 있다. 나는 성공할수록 더 낮아지려 했다. 왜냐하면 낮아질수록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배움은 결국 겸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제 배움을 통해 시야를 넓혔다면 다음 단계는 그 시야를 신뢰로 연결하는 것이다. 배움으로 얻은 지식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내가 발견한 5번째 비밀이었다. 다음은 그 이야기다. 부자는 신뢰를 자산으로 보고 가난한 자는 거래로 본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돈보다 귀한 자산은 단 하나, 바로 신뢰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성공의 근본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배웠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진 것은 손과 약속뿐이었다. 자본도 학력도 인맥도 없었다. 단 하나 있었던 것은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라는 말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신용장이었다. 서울에서 처음 건축일을 맡았을 때의 일이다. 나는 은행 대출조차 받지 못했다. 담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자재상이 내게 자재를 외상으로 맡겼다. 그는 말했다. 정 사장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신뢰를 얻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원칙이 되었다. 나는 신뢰를 쌓는 일을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신뢰는 하루에 쌓이지 않는다. 수많은 행동이 모여야 한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결과보다 약속이 먼저였다. 나는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언제나 먼저 도착했다. 단 5분이라도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5분이 상대방의 믿음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신뢰를 거래의 조건으로 본다. 내가 손해보면 신뢰도 끝이다. 그러나 부자는 반대로 생각한다. 신뢰는 손해 속에서 자란다. 나는 실제로 수없이 많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그 손해들이 결국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고객이 계약금 일부를 늦게 지급했다. 직원들은 화가 났다. 회장님, 이런 고객은 다시는 상대하지 맙시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지금 이 사람을 버리면 내 신뢰도 같이 버려진다. 나는 계약을 끝까지 지켰다. 그 고객은 몇 년 뒤 훨씬 큰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맡겼다. 신뢰는 씨앗이다. 당장은 작아도 언젠가 거대한 나무로 자란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보다 사람을 남겨라. 돈은 흩어지지만 사람은 남는다. 신뢰는 결국 사람을 통해 쌓인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왜 신용을 지키십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신뢰를 산 거야. 그 신뢰가 회사를 살린다. 1970년대 중동 진출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처음으로 외국 기업과 대형 계약을 맺었다. 그들은 한국을 믿지 않았다. 한국 기업? 그런 나라에서 제대로 된 건설을 하겠다고? 그들의 시선 속엔 냉소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약속한 일정보다 빠르게 공사를 끝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렀다. 그 한마디가 이후 수십 개의 계약을 불러왔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게 아니라 땀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신뢰를 자본으로 사용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던 시절에도 나는 사람의 믿음을 빌릴 수 있었다. 한 거래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회장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어떤 수표보다 더 큰 신용이었다. 세상은 종이 위의 계약보다 마음속의 약속으로 돌아간다. 나는 그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았다. 그러나 신뢰는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신뢰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서 시작된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살자. 오늘도 어제와 같은 말을 하자. 나 자신을 속이면 남에게도 거짓을 말하게 된다. 나는 그것을 경계했다. 그래서 평생 정직을 내 삶의 중심에 두었다. 가난한 자는 거래가 끝나면 관계도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자는 거래가 관계의 시작이라고 본다. 나는 늘 그 관계를 쌓아갔다. 작은 약속 하나가 다음 약속으로 이어졌다. 고객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당신은 이익보다 신의를 먼저 보내요. 나는 대답했다. 이익은 오늘을 살리고 신의는 내일을 살립니다. 나는 신뢰를 얻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잠을 줄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먼 길을 돌았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나를 만들었다. 신뢰는 한번 얻으면 평생의 브랜드가 된다. 현대라는 이름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신뢰의 힘이었다. 신뢰는 위기 속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잘 될 때는 누구나 믿는다. 그러나 어려울 때 지키는 약속이 진짜 신뢰를 만든다. 1990년대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다. 그때 나는 모든 계약을 지켰다. 은행 빚도 하청업체 돈도 한 푼도 미루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끝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 결단이 현대를 지켰다. 위기 뒤 세상은 현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나는 늘 말했다.
신뢰는 돈보다 무겁고 명예보다 길다. 신뢰는 사람의 입에서 퍼지고 세대의 기억에 남는다. 부자는 신뢰로 제국을 세우고 가난한 자는 불신 속에서 무너진다. 신뢰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신뢰 있는 실패는 다시 일어선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신용장이 된다. 오늘의 약속을 지키면 내일의 기회가 열린다. 신뢰는 가장 오래 걸리는 투자지만 가장 오래 남는 자산이다. 그러나 신뢰는 혼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 다음은 내가 평생 믿어온 6번째 비밀이다. 부자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일으킨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살았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진실을 배웠다. 사람을 이용하려는 자는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을 일으키는 자는 세상을 바꾼다. 나는 혼자서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다. 현대를 만든 건 건설기계도 돈도 나의 이름도 아니었다. 바로 사람이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들의 땀과 의지, 그들의 믿음이 현대를 세웠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회사는 사람이다. 사람이 없으면 회사도 없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얻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사람은 돈으로 잠시 움직일 수 있지만 진심으로만 영원히 움직인다. 나는 현장에서 일할 때 누구보다 먼저 땅을 밟았다.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노동자들과 같은 밥을 먹었다. 어떤 날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같이 철근을 나르기도 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이 왜 이런 일을 직접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내가 여러분 위에 서려면 먼저 옆에 서야 하오.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존경은 명령에서 나오지 않는다. 존경은 함께하는 손끝에서 나온다. 나는 사람을 이끄는 법을 지시가 아니라 참여해서 배웠다. 현장에서 일하던 어느 한 엔지니어가 공사 중에 작은 실수를 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내 앞에 와서 말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당신이 실수한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요. 그 말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사람은 비난으로 변하지 않고 신뢰로 성장한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다. 도구는 쓰고 버리지만 사람은 함께 가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려 하고 부자는 사람을 키운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 사람을 키우면 언젠가 그 사람이 회사를 키운다. 나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지만 당신의 무관심은 용서하지 못하오. 그 말에는 내 철학이 담겨 있었다. 실수는 발전의 일부지만 무관심은 죽음의 시작이다. 현대건설이 처음 중동으로 진출했을 때 우리 직원 대부분은 해외 경험이 없었다. 언어도 문화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믿었다. 나는 당신들이 못해서 실패할까 걱정되지 않는다. 단지 도전하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사람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존재다.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는다. 사람을 일으킨다는 건 단지 칭찬하거나 포상하는 게 아니다. 그들의 내면의 불을 붙이는 일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꿈을 물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회사의 목표보다 당신의 목표가 더 커야 한다. 그래야 회사도 함께 커진다. 부자는 사람을 이용해 목표를 이루지 않는다. 부자는 사람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만든다.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나는 한때 이런 말을 들었다. 정 회장은 왜 그렇게 사람을 믿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바꾸면 되겠지요. 믿음은 위험할 때도 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이룬 성공은 공허하다. 믿음은 때로 배신을 부르지만 그 배신조차 성장의 값으로 남는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기도 했다. 그러나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다면 신뢰도 충성도 위대한 동지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젊었을 때 함께 일하던 한 기술자가 있었다. 그는 성실했지만 늘 불안했다. 하루는 그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내 일입니다. 당신이 나를 믿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는 몇 년 후 그 프로젝트의 현장 소장이 되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는 확신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먼저 보는 일이다. 나는 돈보다 사람에 투자했다. 그들이 실패하면 다시 일으켰다.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세우면
그 경험이 회사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쓰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것이다. 사람을 쓰면 그 능력만 얻지만 사람을 키우면 그 마음까지 얻는다. 가난한 사람은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 하지만 부자는 사람을 사명으로 본다. 사람을 일으키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 일이다. 나는 수많은 현장에서 그것을 느꼈다. 공사가 늦어지고 사막에 바람이 불 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그때 나는 그들 앞에 섰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이 도로는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눈에 다시 불이 붙었다. 리더란 절망한 사람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사람을 밟고 올라서면 당신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을 일으키면 그들이 당신을 떠받쳐준다. 사람은 당신이 준 것보다 더 큰 걸로 보답한다. 단, 그것은 진심이 있을 때만이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었다. 사람이 재산이다. 건물은 무너져도 사람은 남는다. 돈은 사라져도 사람은 다시 번다. 나는 모든 사업의 중심에 사람을 두었다. 그게 나의 성공 비결이었다. 그러나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는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그것은 시간이다. 사람도 기업도 인생도 시간 속에서 자란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나는 다음의 비밀을 전하고 싶다. 부자는 시간을 돈처럼 다루고 가난한 자는 시간을 감정처럼 낭비한다. 나는 평생 동안 시간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피하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놓칠까 두려웠다. 왜냐하면 나는 일찍 깨달았다. 시간은 돈보다 빠르게 달아나고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가난할 때 나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잘못 쓰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바쁘게 살면 지치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칠 시간에 나는 내일을 준비합니다. 부자는 시간을 통화로 다루고 가난한 자는 시간을 감정으로 흘려보낸다. 가난한 사람은 화가 나면 하루를 버리고 슬프면 이틀을 버리고 두렵다고 한 달을 버린다. 그러나 부자는 감정이 아닌 방향으로 산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시간을 다르게 썼다. 돈이 없던 시절에도 나는 하루를 쪼개서 사용했다. 새벽에는 일하고 낮에는 배우고 밤에는 생각했다. 잠들기 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내 시간을 어디에 썼는가? 만약 쓸모없는 생각에 너무 많은 시간을 줬다면 나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왜냐하면 시간은 미래의 이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현대건설을 세웠을 때 사람들은 내 일정표를 보고 놀랐다. 하루에 회의가 20개, 출장 보고가 5개, 현장 방문이 3번이었다. 그러나 나는 힘들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나는 시간을 쓴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했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비싸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시간을 단위로 관리했다. 1시간은 60분이 아니라 60번의 기회였다. 누군가 내게 찾아와 쓸데없는 불평을 늘어놓으면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놀라며 물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말했다. 시간을 아끼러 갑니다. 그 말이 냉정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내 철칙이었다. 시간은 나를 부자로 만든 유일한 자본이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당신이 일 시간을 헛되이 쓰면 나는 10년 후 당신의 실패를 본다.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하려 하지만 나는 시간을 존중했다. 관리란 억지로 쥐는 것이고 존중은 그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나는 시간을 쥐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흘러가게 두되 그 흐름 속에서 의미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리듬이었다. 나는 한 번의 실수를 통해 시간을 잃는 아픔을 배웠다. 1960년대 대형 공사 입찰을 준비하던 시절이었다. 경쟁사는 미리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했지만 우리 팀은 아직 시간이 있다며 미루었다. 결국 제출 마감 전날 서류의 일부를 잃어버려 입찰에서 탈락했다. 그날 밤 나는 직원들을 모아 말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잃었다. 하지만 그건 돈보다 큰 손실이다. 그 이후로 나는 지금 하라는 말을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시간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미룬다. 나는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돈과 똑같이 배분했다. 작은 단위로 쪼개 쓰고 가치 있는 것에 투자했다. 그러나 동시에 시간에는 휴식의 이자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끔 직원들에게 일찍 퇴근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쉬어야 더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시간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다. 부자는 시간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시간을 흐름 속에서 이익으로 바꾼다. 나는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다. 비행기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를 봤지만 나는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수백 가지 아이디어가 적혀 있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물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일해야 합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일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번다. 내가 시간을 쓰는 동안 다른 사람은 시간을 잃고 있었다. 그 차이가 인생의 간격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감정으로 소비한다. 후회하고 걱정하고 남을 비교하며 시간을 태운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목표로 태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매일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적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적었다면 반드시 끝냈다. 내가 그걸 끝내기 전까지 잠들지 않았다. 그 습관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바꿨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성과를 만들었다. 시간을 기록한 자가 결국 운명을 기록한다. 나는 시간을 적으로 두지 않았다. 시간을 친구로 만들었다. 시간이란 당신이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이 시간을 미워하면 시간도 당신을 버린다. 그러나 당신이 시간을 사랑하면 시간은 당신에게 기회를 준다.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다. 세상은 아직 자고 있었고 나는 이미 움직였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이 내 하루를 진심으로 살게 했다. 나는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건 두려웠다. 젊은 날 친구들은 술을 마시며 말했다. 정주영, 인생은 한 번뿐인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사냐? 나는 대답했다.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나는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웃었지만 세월이 지나 나는 제국을 세웠고 그들은 아직도 시작선에 있었다. 부자는 시간을 돈처럼 계산한다. 1분의 가치를 안다. 그 1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감정에 흔들린다. 분노의 하루를 버리고 미움의 일주일을 버리고 후회의 한 달을 버린다. 나는 내 감정을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을 감정의 주인으로 삼았다. 감정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느낄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시간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심으로 쓰면 언젠가 친구가 되어준다. 부자는 시간을 돈처럼 불리고 가난한 자는 시간을 감정으로 흘려보낸다. 당신이 오늘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10년 후 당신의 운명을 정한다. 그러나 시간조차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다.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 그 위기 앞에서 시간을 잊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시간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 나는 후자였다. 다음은 그 마지막 비밀이다. 부자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성장의 시간으로 바꾼다. 나는 평생 위기 속에서 살았다. 가난이라는 위기, 전쟁이라는 위기, 그리고 수없이 찾아온 경제의 위기.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끝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 오히려 위기는 늘 나를 새롭게 단련시켰다. 부자는 위기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가난한 자는 위기 앞에서 멈춘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의 길이를 결정한다. 나는 인생의 절벽 끝에서 오히려 더 멀리 뛰어올랐다. 위기는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연료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나라 전체가 무너졌다. 도로는 끊기고 공장은 불타고 사람들은 절망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 불이 켜졌다. 이때가 시작이다. 나는 잿더미 위에서 다시 삽을 들었다. 그때 함께하던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남은 게 없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이 나의 출발이었다. 위기는 나에게 기회의 다른 얼굴이었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믿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사람이 잠들고 위기 속에서 깨어난다. 그래서 나는 위기가 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오는 신호다. 현대가 처음 해외에 진출했을 때 중동의 사막은 그야말로 불가능의 상징이었다. 그 뜨거운 모래 위에서 우리는 땀을 피로 대신 흘렸다. 그러나 나는 그 사막에서 한국의 미래를 봤다. 현지의 외국인 기술자들은 우리를 비웃었다. 한국인들이 이 더위에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아니, 버티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은 상상도 못한 속도로 공사를 완성했다. 그들은 묻지 않아도 알았다. 정주영은 위기 속에서도 웃는 사람이다.
나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세상을 이렇게 관찰했다. 사람들은 위기를 피하려 하지만 나는 위기를 분석한다. 공포는 무지에서 오고 용기는 이해에서 온다. 내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담대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미래를 상상했다. 만약 내일 모든 게 무너진다면 나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답을 준비하는 것이 내 습관이었다. 위기를 겁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의 실패를 연습한 사람이다. 한 번은 1979년 세계 유가 폭등으로 중동 현장이 흔들리던 때였다. 모든 계약이 뒤흔들리고 은행들은 대출을 거둬들였다. 직원들이 불안해하며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대로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위기는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다시 인정할 기회를 주는 거다. 그날 밤 나는 직접 전화기를 들고 해외 발주처에 연락했다. 우리는 일정을 미루지 않습니다. 약속한 대로 끝냅니다. 상대방은 놀랐다. 하지만 그 결단 하나로 현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건설사가 되었다. 위기는 기회를 잉태한 괴물이다. 당신이 도망치면 괴물이지만 맞서면 스승이 된다. 가난한 자는 위기가 오면 변명을 찾는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환경이 나빠. 하지만 부자는 위기 속에서 방법을 찾는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내 탓을 했다. 정부 탓, 시장 탓, 운명 탓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기는 일이다. 나는 책임을 내 손으로 쥐었다. 책임을 지는 자만이 위기를 넘는다. 위기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된다. 나는 단 한 번도 피해자가 된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도전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봤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이것도 지나간다. 하지만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이 또한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라는 믿음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언론은 현대도 위험하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전 직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위기에서 살아남으면 우리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위기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 오는 게 아니다. 우리의 한계를 증명하라고 오는 것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위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것이다. 진짜 인생은 위기 속에서 시작된다. 평탄한 길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절벽 끝에서 배우는 단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나에게 있어 위기란 나 자신과의 대화였다. 정주영, 너는 진짜로 이 일을 하고 싶은가? 그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있으면 위기는 이미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나는 실패와 위기를 구분하지 않았다. 위기는 일시적인 상황이고 실패는 포기의 결과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위기를 견디면 성공이 되고 포기하면 실패가 된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내 인생이 증명한 진리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때부터 시작했다. 성공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끝에서 써진다. 나는 불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쌓아 올린 사람이었다. 위기를 이겨낼 때마다 내 안의 세계가 확장되었다. 가난 속에서 배운 인내, 실패 속에서 배운 전략, 손실 속에서 배운 신뢰, 그것들이 내 제국의 기둥이 되었다. 위기는 언제나 내 스승이었다. 이제 나는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이다. 위기를 피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준비된 사람임을 세상에 증명할 기회다. 인생은 당신이 견딘 위기의 무게만큼 성장한다. 나는 죽는 날까지 이 철학을 믿었다. 성공은 돈이 아니라 시간에 누적된 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자는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가난한 자는 위기를 인생의 변명으로 삼는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위기의 양은 다르지 않다. 다른 건 단 하나,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위기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예술이다. 오늘 당신이 맞이한 위기가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설 때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평생 믿었던 진리다. 위기를 넘어선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